안녕하세요. 젠네 책스타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방송 시작이 좀 많이 늦었는데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인데 다 읽은 것도 있고 지금 덜 읽은 것도 좀 섞여 있는데요. 지난번 방송 때 소개해드렸던 책도 있고 새로 가져온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좀 바빠가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평소보다는 좀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반성을 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알케이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나요? 어서오세요. 젠네 책스터 라이브입니다. 어떻게 즐거운 독서 생활 잘 하셨어요? 저는, 저번 주부터 시작된 이 업무 폭풍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어서 이것도 핑계라면 핑계인데, 네, 책을 많이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난번 방송 때 가져왔던 책하고 네, 읽었던 책들 조금 섞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젠네 책스 라이브입니다. 일주일 1독이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읽으시는 거라고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독서량 평균이 한 달에 4권? 5권?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 그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이제 편차가 되게 심한데 네, 많이 읽으시는 분들하고 아예 안 읽는 분들이 또 엄청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권이면은 네, 그 정도면 그래도 독서량의 어떤 평균 정도 수준을 그래도 평균을 떨어뜨리지는 않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읽는 게 느려서 좀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근육이랑 똑같아서 이 책을 읽는 속도도 자꾸 많이 꾸준히 읽다 보면 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요. 리딩 알케이 님도 그러셨구나. 저도 2018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말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네, 정말 책을 아예 안 읽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습죠. 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독서에 투자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좀, 어떻게 보면, 잉여스러운, 잉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아뜰리에 남진희님. 반갑습니다. 원래 10시에 시작을 하는 걸로 컨셉을 잡았는데, 오늘 제가 거의 기차 타고 어디 좀 멀리 일 다녀오느라 지금 기차 떨어진 시간이 10시였거든요. 집에 와서 부랴부랴 방송 준비하고 하니까 거의 11시 다 됐네요. 속독하시는 분들 대단하다. 근데 물론 대단하고 부러운 능력임은 맞지만 그래도 꼭 속독을 해야만 좋은 건가라는 생각은 있어서 네 이렇게 빨리 읽는다고 해서 그 천천히 음미하며 읽을 때랑은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다르고
생각도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또 막 마냥 부럽지만은 않은 네, 미묘한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빨리 읽는 게 장점이라면 어쨌든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좀 더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다는 건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패턴대로 독서의 왕도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 네, 그게 제일 일단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리딩 알케이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너무 피곤하네요. 사실 오늘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저 거의 오늘 이동하는 데만 10시간 정도를 걸렸더라고요. 굉장히 멀리 다녀와가지고 네, 10시간을 이동을 하는데 쓰다 보니까 막 머리가 지금 멍하고 띵하고 좀 컨디션이 조금 별로인데 어떻게든 네,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잠시만 해보려고 오늘 너무 피곤하면 컨디션 봐서 적당히 오늘은 짧게 하고 끝내야겠다. 그래도 하기로 했다는 게 이게 또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해서 안 하긴 그렇고 그래서 지금 방송을 켰거든요.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게임. 이 책은 안 읽었고요. 이제 읽어보고 싶은 책으로 지금 계속 다음 라방 때는 아마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읽었어요. 최근에. 이걸 되게 추천을 많이 받아서 기대를 많이 했던 책인데 또 게다가 제가 요즘 애정하는 요즘 아주 팬이 된 구병모 작가님의 신작은 아니고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구병모 작가님 소설이라는 것 때문에 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왜 다들 구병모 하는지 다시 한번 또 알게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 추천드려요.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네네 그냥 파과 관심 있으셔요. 파과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게 파과라는 말이 저는 되게 낯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파괴된 과일 그런 뜻이더라고요. 상한 과일, 상하거나 어디 이렇게 부딪혀서 멍들면은 거기부터 이제 썩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상한 과일 이거를 이렇게 파과라고 한다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책은 그냥 줄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줄거리도 좀 흥미진진한데 다가 네, 또 굉장히 좀 휴머니즘적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인간의 인간의 어떤 연민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여기 이제 방역업체 사람들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방역업이 쥐나 벌레를 잡는 걸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은어예요, 은어. 그래서 방역업체가 사람을 그러니까 살인 청부 해주는 사람들, 살인 청부업자들을 여기서 이제 은유적으로 방역업자, 그러니까 그 청부인이 자기한테는 이제 쥐나 벌레와 같은 그런 인간들을 죽여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 살인을 대신해주는 그런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살인청부 얘기인데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줄거리 전개도 그렇고 중간중간 나오는 장면들이 한 번씩 가슴에 남을 만한 어떤 감동, 울림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좋다. 솔직히 제가 이거 읽기 전에 아감이라는 책, 이제 같은 출판사에서 동시에 낸 구병모 작가 소설인데 아가미를 또 읽어봤었거든요. 아가미보다는 파과가 좀 더 좋았어요. 저도 파과가 좀 더 흡입력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네, 좀 인상 깊었던 구절 한 구절만 뽑아서 드리면 일단 그 방역업체 관련된 내용을 파과를 먼저 읽어보신다면 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 방역업, 그러니까 살인청부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매력적인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하고 만다는 핑계도 되지 않아. 개개인의 정의 실현이라면 그거야말로 웃다 숨 넘어갈 소리지. 하지만 말이다. 쥐나 벌레를 잡아주는 대가로 모은 돈을 나중에 내가 쥐나 벌레만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런 대로 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닌 것 같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쥐나 벌레를 잡아주는 대가로 모은 돈을 나중에 내가 쥐나 벌레만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런 대로 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닐 것 같다. 이게 이 살인청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기 직업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여자인데 또 50대? 나이 든 여자예요. 근데 네, 아주 살인청부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살벌한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목소리가 네, 제가 좀 피곤한 상태예요. 이게 티가 나나 보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좀 작으면 소리를 좀 키울게요. 파과는 조만간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책 리뷰를 올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펌킨턴님 오셨군요. 네, 오늘은 짧게 하고 쉬려고요. 원래 보통 기본이 2-3시간인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렇게까지 오래는 못할 것 같고 오늘의 마지노선은 12시까지로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 또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있겠죠?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장장 10시간 정도를 이동거리 10시간 그런가요? 음악소리 조금 끌게요. 조금 줄였어요. 네. 조언 감사합니다. 방금 구병모 작가의
장편소설 파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것도 최근에, 이거는 이제 독서 모임 선정 도서여가지고 좀 읽게 됐는데, 이게 톨스토이의 단편입니다. 예, 그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개의 단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단편 소설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인데요. 네, 제가 거의 10시간을 기차와 뭐 자동차 이런 데서 시달렸더니, 네, 너무 장거리를 다녀왔더니 지금 집에 오자마자 방송 준비해서 시작을 했는데 좀 쉽지 않네요. 저 10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여기 순천에. 그래도 방송을 해야지 하면서 저 약간은 의무감에 네, 시작을 했는데 괜찮아요? 네. 아니요, 여행을 자주 다니진 않아요. 저 집순이에요, 집순이. 맨날 거의 집에 콕 박혀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데 투자하는 시간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말만 되면 뭔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평일에는 좀 한가한 편인데 요즘엔, 예, 이제 또 3월이 되면 좀 또 바빠질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먼 거리를 다녀왔더니 힘드네요. 네, 오늘 진짜 덕분에, 오늘 제가 10시간 동안을 장거리를 갔다 온 덕분에 덕분이라고 해야겠네요. 덕분에 제가 오늘 이걸 다 읽었습니다. 그 전에, 예, 한 여기까지, 예.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표시해놓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4분의 1? 3분의 1? 네, 그 정도 읽고 멈춰 있었, 다른 책 읽느라 핑계대고 좀 멈춰 있었는데, 오늘 그 10시간이, 예, 그렇죠. 10시간의 이동 시간. 그 덕분에 이거를 드디어 완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수많은 이 플래그, 이 포스트잇 플래그들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얼마 안 하시나 봐요? 멀미. 글씨가 작아가지고. 멀미를 차에서는 못 읽고요. 기차에서만 읽었어요. 근데 기차가 한 3시간씩 탔던 것 같아요. 왕복. 그래서 네, 기차를 타고 또 차를 또 옮겨 타고 이런 기다리고 이런 중간에 그런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장장 거의 10시간이 총 이동시간 10시간이 걸렸는데, 기차는 6시간 정도 탔어요. 6시간 동안에 열심히 읽어서 다 읽었습니다. 이쁘죠. 책갈피. 저도 이게 참 붙여놓고 보니까 또 이게 이런 또 괜히 이쁘다. 약간 이제 또 비주얼적인 또 뿌듯함이 있네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포스트잇을 붙이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책을 읽다가 보면 좀 인상적인 부분이잖아요. 좀 이 부분은 좀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휴대폰에 이제 나중에 책 리뷰 글을 쓰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메모를 좀 하는 편인데, 그때 쪽수랑 그 인상적인 부분을 발췌를 해놔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아무래도 이제 읽다가 쓰고 또 읽다가 또 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읽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대강의 내용을 후루룩 일단 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합니다. 붙여요. 그냥 붙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적지 않고. 어차피 나중에 여기를 펼쳐보면 제가 어디서 뭐 때문에 여기에 표시해놨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또 이게 좋은 게 딱 인상 깊었던 그 부분을 이 위치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다 인 거죠. 그래서 네. 좀 책 리뷰를 하기 위해서 네, 플래그를 붙여놓습니다. 그래도 좀 빨리 읽으려고. 네. 인상 깊은 부분을 표시해놓은 때 빨리 읽으려고. 네, 진짜 네, 맞아요. 거의 오자마자 그냥 바로 방송 준비하고 켰어요. 네네. 호모데우스는 오늘 드디어 다 읽었고, 아, 진짜, 저는 이걸 샀는데, 그리고 호모데우스 전에 이제 제가 사피엔스가 이제 처음이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간 인류의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호모데우스, 그리고 그런 미래를 대처하기 위해 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솔직히 사피엔스에 비해서 호모데우스는 조금 별로다라는 평이 많이 보여서 저는 좀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저는 이 책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피엔스도 꼭 읽어야겠지만 이 호모데우스도 정말 필독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피엔스만 읽고 끝나서는 안 될 책이었던 것 같아요. 호모데우스 지문인식기는 그렇게 생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걸 노리고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호모데우스는 이제 신이 된 인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인간종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생물학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인데,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런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간형으로 진화를 하게 될 어떤 기점에 있다라고 봐요. 네, 제우스 뭐 그런 데서 온 것 같아요. 네네네.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을 풍깁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이 이제 인류의 미래가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닥칠 것인지를 이 사람 나름대로의 논지를 펼쳐가면서 예견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디스토피아적이에요. 이러다 망한다. 경고를 살벌한 경고를 하는 책입니다. 좀 머리가 아프고 읽고 나는데 진짜 머리가 아파오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걸 어쩌지? 좀 진짜 걱정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서 진짜 사피엔스도 정말 좋았지만, 저는 이 호모데우스도 만약에 사피엔스가 정말 좋으셨다면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마냥 암울하게만 생각할 건 또 아닌 게, 우리 3권이 있잖아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거기에 뭔가 또 하라리가 나름의 해결책을 좀 대안을 제시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누군가 했더니 네, 저의 친구 실친님이 고마워. 나 진짜 10시에 순천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지금 방송 틀고 이러고 있네. 꿈도 희망도 없는 디스토피아 배경이 재미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오늘 기차로 6시간 동안에 열심히 책 읽었 가지고 지금 이거 책 한 권 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어. 알리타, 영화 알리타 진짜 좋았어요. 알리타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알리타 보고 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 인공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사이보그가 미래의 인간과 공존하는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진짜 인간성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네. 신분 차이도 극대화 되고. 근데 여기 호모데우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더 변화해갈 그 세상에서는 이 인간의 가치가 더 떨어질 거다. 근데 이게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평등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불평등해질 것이다. 이제 뭐랄까 정보를 가진 자, 그것도 미래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정보 특권층들,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불평등과 이런 격차보다 훨씬 더 벌어질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좀 무서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더 암울하기만 하다는 생각할 여지가 있었죠. 맞아요. 영화인데 네, 3D를 아주 잘 구현해가지고 약간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아니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영화죠, 영화. 네. 근데 약간의 저는 애니메이션 같다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네, 맞아요. 눈 왕 큰 여자. 알리타. 네. 아무튼 진짜 이 책은 너무 충격의 도가니. 진짜 이것도 진짜 해머 같은 책입니다. 머리를 팡팡팡, 제 머리를 아주 열심히 마사지를 해준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펑크님 와주셨군요. 잘 지내셨어요? 아닙니다. 저도 오늘 늦었어요. 제가 오늘 좀 멀리 어디 장거리로 어딜 다녀오느라 저도 방송이 좀 늦었어요. 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11시 다 돼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하여튼 오늘은 좀 쉽지 않은 하루였어요. 진짜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많아가지고 뭘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인데 너무나 다루고 있는 주제도 방대하고 또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진짜 진짜 이 사람의 진짜 천재다. 다시 한번 이제 하라리라는 이 사람의 천재성에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는데 여기 읽어드릴게요. 너무 충격적이었던데 마지막 부분.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아니 지금 이건 책 읽은 내용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앞에 부분 조금 요약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과학과 또 인본주의, 어떤 이제 신이 뭐 세상의 모든 걸 결정하고 뭐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욕구가 하라는 대로 사는 게 올바른 삶이다, 뭐 이런 이념을 가지고 또 과학의 발전과 함께 근대가 시작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게 건강한 어떤 사회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를 지향하냐면,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료과학 기술,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초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호모데우스에서의 그 호모데우스가 뜻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인간, 지금의 인간보다 좀 더 뭔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인간을, 그러니까 좀 신이 된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초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지금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지식 정보를 얻는 책인 전혀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문학은 아니고요. 이거는 비문학, 그냥 학술서, 교양서, 교양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가 있는데, 초인간이 되기 위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의 진보와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놓은 책인데, 과학책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역사학자라서 이제 과학과 역사가 또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학자인데요. 빅 히스토리라고 해서 거대 역사, 그러니까 인류의 발생 초기부터, 그러니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거를 이제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런 빅 히스토리적인 관점에서 그 조망하는 책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과학기술과의 관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조망하고 있는 책입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생물학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생물학이 밝혀놓은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없대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동안 믿어왔지만 그런 건 없고, 단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느냐, 의지가 없이 어떻게 뭐 사과가 아닌 토마토를 고르고 왜 보수당이 아닌 진보당을 투표하고 이런 것들 읽을 책 늘어가죠. 왜 그러느냐, 그거를 살펴봤더니 이제 뇌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알고리즘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절차에 따른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좀 무작위적, 그러니까 랜덤이고 어떤 경향성이 없고, 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결정이 되어 있는,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실험이었는데 오른쪽과 왼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놓고 이제 그 뇌의 활동을 감지하는 그 장치를 씌워놔요. 근데 그 뇌의 움직임을 관찰을 해보니까 오른쪽 왼쪽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뇌에서 어떤 그런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어떤 의지를 가지기 그 이전에 뇌에서 어떤 명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그 명령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무작위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이거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식 따위는 없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지어낸 환상 속에나 존재하는 거라는 게 지금 현재 생물학계의 정설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도 어떤 의지를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그냥 생물학적으로 구성된 기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우리보다 더 기능적으로 더 우수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더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비유기적 알고리즘, 우리가 말하는 뭐 인공지능, 사이보그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네. 그냥 그 알고리즘이니까요. 생물적 알고리즘인 거고요. 우리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읽어드리면 우리는 불멸, 행복, 신과 같은 창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뇌 용량을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결국 알고리즘들이 우리 대신에 그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권한이 인간에서 알고리즘으로 옮겨가는 즉시 인본주의 과제들은 폐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과제들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버리고 데이터 중심적 세계관을 채택하는 즉시 인간의 건강과 행복은 보잘것없는 문제처럼 보일 것이다. 훨씬 더 나은 모델들이 존재하는데 왜 한물간 데이터 처리 기계에 신경을 쓰는가? 우리가 만물 인터넷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강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만물 인터넷이 실제로 운용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엔지니어에서 칩으로 그런 다음에는 데이터로 전락할 것이고 결국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 빠진 흙덩이처럼 데이터 급류에 휩쓸려 흩어질 것이다. 결국 우리가 불멸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서 과학은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초래할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의 지위가 이런 쓸모없는 부속품, 쓸모없는 어떤 잉여적인 존재로 전락할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무섭죠. 정말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비유하는데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농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으로 동물들을 지배하고 동물들을 함부로 대했죠. 우리 인류가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동물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우수한 알고리즘들에 의해서 우리가 대체가 되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전에 동물 취급했던 그 취급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러지 못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어휴 진짜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어떡하지?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우리는
이렇게 이거 알고 있지만 막을 수가 없다는 게 또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어디 나와 있었더라? 여기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빠르게 돌진하고 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죽음 뒤에 숨을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은 누군가 브레이크를 밟아 그 속도를 늦춰줄 거라는 바람이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위험한 막다른 길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으면 누군가 좀 브레이크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됐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 첫째는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자기의 각 분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지만 그 모든 분야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흩어져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해서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멈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만일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경제가 무너지고 그와 함께 사회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와 사회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브레이크를 밟고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거대한 문제를 어떤 한 몇몇 개인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없고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처럼 미친듯이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서 좀 읽을 가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이 사람 나름대로의 근거와 또 자료와 또 탁월한 정말 제가 이 유발 하라리의 천재성 가장 천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모든 자료들을 지식들을 엮어서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잘 표현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실들, 정보들을 엮어서 그것을 독자들에게 굉장히 전에 없는 아주 독특한 기존의 관점을 뒤집어 엎는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표현한다는 점이 진짜 좀 대단한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피엔스에서도 그게 정말 충격적일 정도였는데 호모데우스에서도 정말 그게 역시나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추천을 드려요. 사피엔스 좋게 읽으셨다면 진짜 이거는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메멘토 모리를 떠올리게 하는 전형적인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거, 진정한 삶에 진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었고, 마지막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데요.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 이반 일리치가 죽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종하는 장면이에요. 끝났습니다. 누군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죽음은 끝났어. 라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는 숨을 한 차례 들이마셨다. 절반쯤 마시다 숨을 멈추고 긴장을 푼 후 숨을 거두었다. 이 장면인데요.
죽음은 끝났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네,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이 생각을 떠올렸다라는 게, 저는 죽음은 끝났어 라는 그 말이 굉장히 처음에는 어색하게 들렸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닐까 싶었어요. 이 죽음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이게 사실 죽음이 끝났다는 말은 좀 어색하거든요. 이 사람의 삶이 끝났다고 봐야 자연스러운데 죽음은 끝났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죽음과 삶을 같은 것이라고 보고 갔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 삶이라는 과정은 죽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사건을 향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다가가는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이라는 건 우리가 하루하루를 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바꿔 생각해 보면은,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옆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옆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삶이 곧 죽음이다, 살아감이라는 것은 곧 죽어감이다, 이런 생각을 톨스토이가 하지 않았나, 그것을 좀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잘 안 들어요. 그림자죠, 그림자. 네. 늘 따라다니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죽어감의 과정이라는 거,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좀 더 달리 보이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삶의 진실을 마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소설인데, 하야마 아마리라는 가명의 일본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처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설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관련된 주제의 소설인데, 29 생일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소설이었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스토리 자체에도 좀 흥미진진한 요소가 있었고, 근데 또 그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죽음이 우리의 삶에 갖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어서 그것도 혹시 안 읽어봤다면 아마 그거는 좀 부담 없이 읽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진짜 방송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 책은 진짜 파게시아 지의 몸이다. 이것이 진짜 정말 저 이것 때문에 이틀 동안 머리가 아팠어요. 진짜로. 두통이 계속 이 책 읽고 난 다음부터 이틀을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우리가 막 그냥 음모론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29 생일 죽기로 결심했다. 그거 재밌어요. 네, 재미도 있고 나름 주는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파게시아 GMO, 이거는 GMO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유전자 변형 식품을 GMO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거대한
전 세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아주 거대하고 사악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거대하고 사악한 일부 특권층, 예, 아주 소수의 특권층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은밀하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교묘하게, 예, 세계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편해 왔고, 그들이 종국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파헤친 책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세계편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좀 충격적입니다. 이 미국의 재벌들 중에서도 뭐 록펠러 재단, 그리고 뭐 포드 재단, 또 뭐 대기업들, 뭐 어디죠? 몬산토, 듀퐁, 그리고 뭐 카길, 뭐 켈로그, 이런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 세계 시장을 자기네들이 쥐락펴락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정말 진짜 진짜 참 뭐라고 할까요? 교묘하고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악랄한, 네, 그런 수를 썼는지 이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보면 진짜 거대한 음모인데, 이게 음모가 그냥 음모론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게 아니라 진짜 팩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냥 이런 검은 조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밀하고 악랄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 이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세계를 자기네 발 아래 두기 위해서 아주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아주 빅픽처를 그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좀 알게 되더라고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진짜 이틀을 머리가 아팠다니까요. 진짜 이런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너무 무섭다. 진짜 너무 무서운 게, 이 사람들이 이제 GMO는 사실 여기서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게 제 GMO지만, GMO는 일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라고 그래요. 이게 연구는 됐지만 그 연구비를 다 누가 대주냐 하면 그 록펠러 재단에서 다 대주는데, 그 록펠러 재단은 애초에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이 GMO는 어떤 좀 더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시켜주고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식물이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밀고 있죠. 그 연구를 지원해주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인류를 위한 어떤 고상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네들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록펠러 재단의 어떤 사람이, 석유를 장악하라.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식량을 장악하라. 그러면 전 세계 인민들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석유와 식량을 장악해야지 이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절대 권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대한 계획이죠. 인류를 지배하겠다는, 자기가. 예. 그래서 식량 사업에 뛰어들고, 네,
그래서 나오게 된 결과물이 GMO입니다. GMO를 통해서 이제 세계 각국의 나라들을 자기네들의 GMO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로 만들어요. 정말 교묘하게. 여기 읽어보면 그 과정이 나오는데 개미지옥이에요. 개미지옥. 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GMO 뭐 농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GMO 식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뭐 콩, 밀가루, 밀, 뭐 쌀 이런 것들은 GMO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우리는 표시도 잘 안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GMO인지 GMO가 아닌 건지 그것조차도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이 위험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이 GMO를 그냥 뭔지도 모르고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라 더 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어휴 이걸 어쩌나. 근데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뭐 구제책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더 머리가 아팠던 그리고 진짜 이 거대하고 사악한 음모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겠다는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 이 진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오만하고 교만한 예, 아주 교활한 이 재벌들이 너무나 진짜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냥 만족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그런 정말 절대 권력을 틀어주겠다. 이게 이들의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예. 그래서 정말 무서워져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전에 그 멜서스라는 학자가 인구론이라는 책에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인구가 그러게 말입니다. 참 머리도 비상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 소름 돋아요. 진짜 그런 머리를 좀 다른 데 좋은 데다 쓰면 정말 인류가 더 번영할 것 같은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온갖 돈과 권력을 쏟아부으니 정말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하여튼 진짜 무서운 책이었어요. 여기 진짜 또 무서운 얘기가 인구 뭐였더라? 인구 감소 아니 인구 감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멜서스라는 학자 인구론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식량의 생산은 산술 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예를 들면 1, 2, 3, 4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1, 2, 4, 8, 뭐 16, 32, 64, 128 뭐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가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의 증가 속도가 식량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그래서 이 인구가 일정 그 식량의 한계치를 벗어나서 증가하게 되면 그 한계가 되면 결국에는 그 인구가 자연적으로 어떤 뭐 질병이나 아니면 굶주림, 기근이나 아니면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인구론 내용인데 어머나 방송이 끊기겠네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